여기 세계 지도가 참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이 아직 여전히 뭐 강대국이 있고 물론 뭐 미국에 밀리긴 합니다만은 중국에도 요즘 좀 밀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는데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그런데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철수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무슨 남의 나라 땅 뺏듯이 하는 얘기냐?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 만주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길림성이고요. 여기가 이제 흑룡강성. 연영선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내에서 이 만주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에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인데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물류의 문제가 있어요. 물류. 지금 여기 여순 대리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 지역에서 나는 어떤 화물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남만주 이제 철도가 많아가지고 트래픽 잼도 심각한 데다가 이 바램, 여기 바램 아닌데 여기 서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서해가 수심이 200m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큰 배가 드나들려면 수심이 깊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천진항이 있고 여기 상하이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양자강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화강가 있고요. 여기는 요하가 있고 계속 그 토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이 바레마는 더 낮아요.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바지 좀 올리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예요? 큰 배가 여기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나와도 여기서 이렇게 작은 배가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된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무슨 환족항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막강한 항 부산, 여기가 환족항으로 엄청나게 재미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 상하이도 그냥 중국 정부가 길을 쓰고 공사도 하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 통하는 거예요. 이거 준설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냥 2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중국 배들이 다 여기 와서 가져갔어요. 여기 와서.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애를 써야죠. 여기로 이제 직접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일로 빼면 시간과 돈이 절약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룡강소에서 나는 석탄을 상하이나 촤젠 광동으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 국경이지 않습니까? 국경을 통과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관세. 그래서 시진핑이가 푸틴에게 징징거린 거예요. 제발 좀 이게 제3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 중국에서 또 다른 중국으로 가는
그 화물에 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달라 징징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 약 10년 전인가요? 그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애로가 있으니까 그럼 형님이 흑룡강성에서 나오는 화물을 이리 넘어올 때 관세 면제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또 징징징징징징 되니까 그래 그럼 아예 또 섰다. 길림성에서 나오는 것도 봐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건데 우리 한국 신문들은 어떻게 썼냐? 중국이 블라디보스톡을 접수했다. 이거 어떻게 제목이 맞습니까? 틀리죠. 그리고 중국이 블라디보스톡 접수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뉘앙스 기쁜 소식이구나 이런 쓴 게 뉘앙스가 딱 들어오잖아. 이 기사를 쓴 기자놈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알리는 이런 파고놈. 기쁜 소식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잠식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뭐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거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그러니까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간에 특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잠식해서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이 그래. 이 바보 멍텅거리 같은 조선놈들이 기대하듯이 이게 중국 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블라디보스톡이 중국 해군 기지가 들어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선이 그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중화인민공화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한 하루도 무역을 중시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은 또 힘이 좀 더 쇠퇴하고 하는데 러시아마저 이렇다. 완전히 뭐 조선시대 저리 가라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내 시민단체들을 많은데 그 중에 뭐 고토 회복을 감도 회복 저거 많죠. 지금 현실적으로 연해주가 대한민국 땅에 될 가능성은 가까운 미래에는 없어요. 그럼 무엇이 지금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냐? 연해주가 러시아 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중국 놈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러시아 놈들이 고꾸라지면 박수 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스케나 짱꼬나 둘 다 고꾸라지면 박수 칠 일이지만 러시아만 고꾸라진다, 사그러든다. 매우 위험한 신호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제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은 언젠가는 여기 지금 태평양 아닙니까? 여기 물론 일본이 있습니다. 태평양 너머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네? 그러면 이 러시아나 중국은 힘이 빠지든 아니든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힘이 빠졌다고 해서 어디 땅 들고 어디 남태평양으로 이사를 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사를 갈 겁니까? 소위 이제 그 학자 나부랭이들이 이런 말 아주 즐겨 쓰죠.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 어린 백성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정학이라는 말 자주 쓰죠.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요즘은 또 무슨 지정학적 어쩌고저쩌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세미나에 이런 나와서 그 발제자 보고 얘기하고 토론을. 아니, 이거 어린 백성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지정학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여기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여기 한국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 뭐 아파트에 층간소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칼부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뭐 다른 뭐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옆집하고 다퉈가지고 못 살겠다. 어떡합니까? 팔고 이사 가면 되잖아요. 예?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나라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놈이 마음에 안 들고 이놈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이사를 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지정학인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냥 이상한 그 미사역을 도와도 이게 지정학의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지금 생각 같아서는요. 우리 이거 다 꼴 보기 싫으니까 5천만이 땅 들고 남태평양으로 이사 가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제일 확실한 해결 방법이죠. 평화롭게 살 수 있죠. 예. 열대과일 따먹으면서 그렇게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시정하게 일하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거 학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 하죠. 아, 역겨워서 참.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닌가 이미 벌써 노무현 때부터 나왔습니다만 주한 미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 그냥 이거예요 이거. 눈치를 얼마나 볼 거냐 말 거냐. 이 전략적 자율성 이거 어린 백성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게 아니 쓸데없어 이런 말. 우리가 눈치를 얼마나 볼 거냐, 얼마나 봐야 되냐, 눈치를 얼마나 안 봐도 되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좀 몇 개 빠졌는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러시아, 중국, 이 한국의 이러한 그 관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인종주의적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또 다른 비극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불필요하게 좀 흥분을 했습니다만.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주를 짚어보니까 찰떡궁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러시아 경제가 기형적이에요. 그러나 러시아를 가리켜서 한국인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해하는 건 곤란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어떤 그 저력, 이런 그 과학, 순수과학, 기초과학 이런 거를 고려하면 그 뭐 미국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상행위에 상업주의에 받지가 못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그런데다가 이제 소련이 망하는 과정에서 소련 시대에 구축되었던 그 산업 생태계가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이 충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거는 하는데 보통 평범한 우리 대량 소비되는 물건들 이런 거를 잘 못 만들어요. 자동차도 뭐 이미 뭐 우리가 자동차 만들지 못할 때부터 자동차 만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우리 같이 무슨 전자장치로 이런 게 가지고 아기자기 해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능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이 특히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에 비해서 러시아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퍼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즘 히토류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까부는 거 하는데요. 히토류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글자가 히자가 들어갔으니까 아주 귀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이다, 캐나다다, 러시아다 이게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 굳은 일을 중국의 그 불쌍한 노동자들은 그냥 그 먼지고 뭐 이 오염된 공기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 흙더미 내에서 이걸 채취를 해서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희귀가물이나 그 이제 추출해가지고 그걸 좀 정제해가지고 이제 수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러시아에도 희귀가물은 늘렸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주력 수출 종목이 자동차, 무슨 가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휴대폰. 이거를 러시아 소비자들이 아주 한국 상품을 좋아해요. 아니, 휴대폰이 뭐 갤럭시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인지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시장으로서도 중국보다는 물론 적지만 크기가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그 수입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요즘 뭐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분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흘려 들으니까 천궁 미사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거 다 러시아 기술이에요. 러시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러시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꿈도 못 꾸는 기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방산의 국제 무대에서 뭐 펄펄 나르는데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무기에는 러시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꾸 말끝마다 러시아야? 러시아 갔다 오더니 하여튼 뭐 뇌물을 받아 먹었는지 하여튼 뭐 피카방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 이후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형님들은 알짤 없어요. 기술? 안 돼. 너희들은 뭐 한국 같은 그런 산업 수준에서 뭘 한다고 그래요? 아예 꿈도 꾸지 마. 그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전수한 게 없어요. 무기를 팔아먹기만 했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최근에 뭐 2013년 나로 발사 성공에 의해서 작년인가에 누리호라고 또 발사 성공했잖아요. 이거 다 러시아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러시아가. 2013년에 성공한 나로 발사 이것이 거의 7, 8년 내지 한 10년 가까이 된 프로젝트예요. 그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항우연에 나로 발사체 뭐 개발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그것도 무슨 한겨레 신문도 아니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했고 학위도 받았고 친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임을 맡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반미주의자로 돌아섰습니다. 너무나도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좀 로켓 쏘아 올려보겠다고, 인공위성 쏘아 올려겠다고 미국 형님들을 찾아간 거예요. 미국 국무부를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아. 어렵게 그냥 읍소로 하고 만나줬더니 그래 왜 왔어? 아이 그거 뭐 이렇게 안 돼. 우리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가봐. 그래가지고 또 프랑스를 찾아갔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프랑스 사람들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다 뭐 도와주지. 근데 야, 이 돈 있어? 돌레 잡아야 되는데 우리.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 그 다음에 찾아간 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다 사정 얘기 듣고 그래, 뭐 적정 가격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누리호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네. 알고 있는 사실 말씀드리면 네. 언론에서 목사님 나중에 끝나고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얘기 끝난 다음에.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우리 국민들의 열망하는 그런 우주 개발, 또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에 뭐 춤을 추더만 그 글을 보면 그냥 한국 방상이 펄펄 나른다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냥 박수치고 환호를 하는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한 입으로는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사람 죽이고 물건 부수는 무기 많이 판다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러시아는 남북 통일의 우군이 될 수 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못 그리는 지도를 좀 그려봐야겠습니다. 이 소위 4강이 그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게 맞나요? 이게 지도가 영상 빠르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도를 너무 잘 못 그려서. 우선 짤막하게 뭐 시간도 벌써 제가 한 3, 40분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새말에 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4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오신 분 그냥 한번 자기 의견을 좀. 중국이 만들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해안을 갖고 계시네요. 너무 빨리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경우는 아마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본 그 만화라고 했죠. 보면 어떤 만화가 있냐면 남북한 지도를 그려놓고 가운데 휴전선이 있는데 딱 양키가 이제 그 군복을 입은 양키가 휴전선에 딱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그림을 보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양키가 남북한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꽤 있을 거예요. 중국은 뭐 1년 365일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통일될까봐 지금 천전긍긍하고 있어요. 일본은 마음이 불편하죠. 이 통일이 되면 이거 내가 이 원죄를 어떻게 해? 수단이 없어요. 미국은 뭐냐? 사람들은 그냥 이 동아시아에 또 우리 한민족의 그 한맺힌 역사를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세력 균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유지하는 게 자기들의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판 붙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봐야 6.25 때 같은 꼴 날 테니까. 사람만 수백만 명 죽고 돈만 쓰고. 아니 이게 38선에 뭐 여기서 뭐 얼마 차이 됩니까? 휴전선이랑 38선이? 어디 취하고 다닙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현상 유지. 통일을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소위 넓은 의미의 아메리칸 엠파이어의 경계선인데 이 경계만 유지하면 됐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좀 뭐냐?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진부한 얘기지만 하여튼 지난 30여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TSR, TKR 연결, 또 뭐 가스관 연결, 또는 뭐 전력망 연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근데 유독 이재명 정부로 바뀌어서만은 이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문재인, 뭐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때 아주 근사한 이름을 붙인 게 있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직 당시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연설을 박근혜 대통령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에게는 여고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 부산에서 기차를 타서 러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런던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영국의 BBC 방송이 뭐라고 그랬냐. 마침내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이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냈다. 어쨌든 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러시아는 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로 이 진출하고 경제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 이 거대 프로젝트를 30여 년 넘게 노력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되면은 뭐 대한민국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뭐 러시아가 좋은 거 얘기하기 앞서서. 그런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 관계가. 지금 같은 관계면 이게 되겠습니까? 통일은 아닐지라도 남북 관계가 평화롭고 또 교류하고 협력하는 단계. 통일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통일이여 어서 오라예요. 통일이여 어서. 뭐 꼭 뭐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왜냐? 자기들이 대박 나는 거거든. 대박 나는. 이게 되면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이 비즈니스 허브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유명한 그 총리가 계셨어요. 훌륭한 분이죠. 그 어디는 남도구 총리랑 남도구 씨. 이름 기억하시나요? 오래됐죠. 남도구. 네, 아니 제가 그 얘기 뭐라고 그분이 이런 그 이제 수교 이후에 이런 상황을 보여서 이 한반도 전체가 자유경제 시대가 돼야 된다. 한반도 전체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복락의 끝이었을 것이다. 그럼 무슨 통일, 최소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통일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친구들은 또 뭐 꼬리표를 하나 붙여요. 이 통일 한국이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친미 성향을 띠지 않는다면 그런 거 꼬리표를 하나 딱 붙이긴 해요. 네. 그 대충 이제 이해를 하셨죠, 사장님?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놈들은 어떤 시커먼 수작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려야 이제 진짜 이 중국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2010
4년인가요? 그 MBN이라고 아시죠? MBN. 네. 케이블 TV. MBN에서 단독으로 특정 보도를 한 게 있어요. 뭐냐?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미국 측에다가 제안을 했다. 무슨 제안을 했냐? 자, 뭐 북한 정권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저 북한에서 뭔 일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중화인민군대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한다나요?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는 뭐 이 북한 지역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공동 관리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좋은 데는 다 찾아고 이게 그 아주 칼라로 된 지도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게 PPT가 가능하면은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은 급변 사태 때 북한을 어떻게 침략해서 어떻게 먹을까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미국 친구들이 논의를 거부하고 그 종이를 야 한국 야 이거 봐 이거 좀 봐봐 이거 뭐 쟤네들이 뭐 이런 생각 이렇게 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국들 한 번쯤 다 가보셨죠? 압록강도 가보셨죠? 가봤죠. 단둥 가보셨죠? 네? 단둥. 근데 못 가봤어요. 아니 압록강을 가보시는 왜 단둥을 가? 여기 아니에요. 신의종. 여기 단둥. 여기 압록강 아니에요. 압록강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철교가 있죠. 중국 사람들 말로는 조중우의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 자동차로 건너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네? 3분? 눈 깜짝할 사이에 건너는 거죠? 지금 중공군이 수십만 명의 대기 중에 있어요. 여기에 강 건너요. 그리고 요에서 뭘 하느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겠습니다만 부교라는 게 있죠. 부교. 네? 네.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요즘 옛날은 나무지만 좀 철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뭐 탱크도 건너가고 트럭도 건너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토화 훈련, 압록강을 건너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중공군이. 아니 그 중국 그 넓은 땅에 강도 많은데 하필 왜 여기 국경지대 와서 훈련을 하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훈련만이 목적이라면 압록강 뭐 강폭도 넓지않아 요하나 황하나 양치강에 가서 하면 되지. 그 넓은 데 가서 왜 여기 와서 하냐는 얘기예요. 뭐냐 여기를 건너려고 하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 가서 무슨 공연을 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보면 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일로 침략을 해올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왜냐 이렇게 되면은 통일은 한국 사람들 지금 다 물어보십시오. 김정은이 저 자식 저거 뭐 며칠 나가겠어. 저놈만 나가 떨어지면 바다는 밥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시죠? 그렇지 않죠. 이놈이 있는데 어떻게 바다는 봤어요? 이놈 지가 먹겠다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통일 왜 하냐고 그러죠? 그게 어떤 그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통일을 반대하냐 찬성하냐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 땅이 돼도 좋으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 기겁을 할 거다, 저 사람들. 그렇게 물어야지. 그냥 통일비용 그걸 하면서 통일 찬성하면 안 돼.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 동포들까지 도와줘야 돼? 아, 싫어. 이거지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거 중국이 먹어간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 때 누가 막을 수 있냐? 미국?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메리칸 엠파이어의 경계선은 여기에요. 경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강대국도 신경 안 씁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이란전에 능멸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던 게 힘이 딸린 것만이 아니라 거기는 미국의 땅이야. 여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 말로는 그러겠죠.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뭐라고 그래? 천년도 없어요. 미국 걱정하지 마. 너희들 핵무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아니야.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우리가 다 접수하고 바로 우리 즉각 철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유엔에 가서도 아마 중국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트럼프가 2주 안에 떠난다, 3주 안에 떠난다, 그러듯이 난리가 나면 국제사회도 되고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대에서 아무런 욕심이 없다. 다만 국제사회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접수하고 우리는 즉시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미국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중공군이 여기 와서 접수하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려요. 여기서 수십만 명 어디서 아십니까? 지금 계획이 산동반도에 들어가 있어요. 공수부대 다 작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중국의 군사 전구라는 거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북부 전구 이렇게. 전에는 이게 이쪽은 별개였는데 만주 지역과 내몽골 그 다음에 산동반도까지 하나의 전구예요. 이거는 바로 이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데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그럼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냐?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파가 누구예요?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잖아요. 지금도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영향권에 있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따위 반칙을 하고 독점을 하려고 한다면 러시아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이라면. 그러나 러시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하고 국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여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든지 그러면서 야 러시아 여기서 함경북도를 띄워줄게 가져가 이렇게 하고 타협을 시도할 수가 있다 이놈이. 네? 그러나 러시아가 막으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 가만히 있었마. 우리도 안 들어갈 테니까 너희 들어가지 마. 걔들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았지? 이렇게 무게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여전히.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예요. 중국이 지금 중국 무진행이 인민들이 그냥 쥐꼬리 많은 월급 받고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부를 쌓아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커져서 러시아보다 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군사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공휴일이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공휴일이. 연초에 열흘을 놀아요. 10일을 논다니까요. 또 5월 초에는 또 전승절이다 노동절에 대한 한 일주일 놀고
평소에도 야근 이런 거 안 해요. 하도 말은 돈 좀 더 벌려고 그런 거 안 해요. 예, 이 조선 놈들이나 저 짱콜라들 같이 그게 일 안 해요. 너 땀 흘려서 결국 조금 더 번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여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같은 뭐 봉급장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월 뭐 700만 원 받는다. 근데 지금 뭐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살고 있다. 근데 한 해는 월급이 뭐 한 3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뭐 집도 있고 또 고향에 가면 그냥 수만 평의 농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그래. 이거 내가 7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저 300만 원 받는 그 친구를 무시한다고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 농담이고요. 하여튼 러시아가 유일하게 중국의 이러한 그 무도한 야욕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러시아가 중국과 타협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러 외교는 러시아가 중국과 타협하지 않도록 공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요즘 지금 증손자가 몇 시대지? 증손. 네? 증손주. 증손자? 증손주 있으시죠? 증손자 없어요. 아직은 손주만 있으신가요? 네, 손자만 있어요. 네. 손주 이렇게 무료 봉사하고 계세요? 무료봉사 하죠. 이제 아주 자애로운 할머니시구나. 요즘 무료 봉사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짜고도 있어요. 공을 들여야지.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철도 연결, 가스관, 전력 여기 에너지가 막 철철 넘쳐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다가 전기도 팔고 뭐 석유가스만 파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극동 시베리아죠.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여러 면에서 윈윈 관계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러시아는 남북 통일의 우분이 될 수 있다. 자동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러 외교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해서 안 된다. 미국 형님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 지도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엉성하게 이제 세계 지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여기 중국쯤 되고 여기 이제 러시아죠. 근데 여기 이제 우랄 산맥이고요. 이 넓은 지역의 인구가 지금 1,300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 또 우리랑 가까이 있는 요 지역, 연해주나 이 하바rovsk 이 지역 1,000만도 안 되고요. 근데 뭐 자원은 많고 땅이 얼마나 참 제가 러시아에서 놀란 게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휴일에 좀 뭐 소풍경 나왔는데 이렇게 이 흙을 보니까 우리 농촌에 가면 흙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벌겋거나 허옇거나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흙이 그 저 꽃가게 가면은 화분용 흙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거름 많이 해가지고 난 투대자리 난 거에서 그 흙보다 더 기름져요. 흙들이. 우리 농촌에 가면 정말 너무 나옵니다. 흙이 벌. 그냥 그 화학 비료 쏟아붓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옥토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인들이 이 러시아 쪽이 좀 어리숙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사관에 있을 때 러시아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출입국 관리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땅이 이렇게 넓고 어떻게 그거를 하냐. 땅이 얼마나 넓으냐. 시간대라는 거 있지. 시간대. 우리나라 시간대가 일본하고 하나죠. 미국은 이 알래스카나 하와이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해서 6시간이에요. 6개가 있어. 시간대가. 러시아는 11개예요. 여기서부터 이쪽 그 캄차트카 반도까지는 11시간이 차이인데 중국, 미국이 그렇게 땅이 넓은 것 같은데 이 북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6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 어떻게 불법 체류 단속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대도시나 무슨 뭐 특수한 지역에서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평화적인 잠식 근사하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개탄하려고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러시아 학자가 피를 토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가레이스키 마니페스토. 뭐 굳이 영어로 한다면 Korean Manifesto죠. 이러한 평화적인 잠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이 상태로 나아간다면 이 우랄 산맥 동쪽은 그냥 우리가 총 한 방 싸우지 못하고 중국 놈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 2, 3년 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다가오는 파국에 어떻게 우리 러시아는 대처해야 되느냐. 이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라는 분이 이건 뭐라고 외쳤느냐. 오로지 코리언이다 이게 오로지.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 땅에. 여기서는 이 남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북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코리안이냐. 이 사람은 러시아의 땅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질, 또 이 재주, 또 문화적인 특정. 다른 민족들은 문을 걸어닫고 받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이 사람은. 이민 문호를 오로지 코리언들에게만, 가레이츠에게만 열어라요. 꽉짝 열어라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가장 유용한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뭐 여기까지 다 합니다만 우리 뭐 기업이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그야말로 러시아와 한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동체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그 걱정한 중국의 그 야욕을 꺾는데 러시아가 협조하고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자원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짱콜라들이 여기를 접수한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원에 근처도 못 가게 될 거다. 그 수린 박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남북 통일도 촉진이 되고 한국의 그 부족한 자원에 어마어마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심비오즈나 가스다르스트바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적당한 번역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어거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공생국가라고 번역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공생국가의 개념은 뭐냐? 러시아와 한국이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는 별개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러시아 땅에 와서 러시아 국민들과 100%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도록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심비오즈나의 가스다르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이 양반을 뭐 10여 년 전에 알게 돼가지고 그 번역판도 만들어서 한국에 소개됐는데 이게 점점 알려지면서 한국 사람들의 제가 성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짐작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이게 조선놈들이 간땡이하고 가지고 이 수린 박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극동 시베리아 땅을 다 갖다가 바치겠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그 러시아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변수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도를 너무 엉터리로 이게 여기가 이제 지중해겠죠. 지중해고 여기 이제 흑해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터키가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좀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속셈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라이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아니, 좀 그건 깍지. 가만히 보니까 푸틴이 너무 유능하거든요. 러시아가 유능하거든요. 이 힘을 좀 빼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같은 민족이에요. 지금 동족 상잔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 소위 이제 뭐 이런 단체가 있죠. 뭐. 저 민간 단체들 쫙 해가지고 자꾸 이제 반러적이서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전쟁까지 벌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전쟁이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가 아니에요. 러시아 대 서방 전체인 거예요. 병사들만 우크라이나 병사지 무기나 돈은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거고. 네. 그런데 이거 몇 년 해보니까 이놈 맷집이 보통이 아니네. 한국 언론에서는 또 반대로 해. 야, 러시아 뭐 너희들이 상당한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겨우 우크라이나도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찔찔매고 있어?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해설을 하죠. 뭣도 모르는 전문가도 아닌 자들이 나와가지고 같지 않게.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러시아 대 이 전체 여기 미국까지 있어요. 오히려 이 러시아는 맷집이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원찮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고 그런 달라진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다 이거예요. 취임하기 전부터 24시간 내에 끝내겠어. 왜냐? 이놈 맷집이 보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놈 뭐 기운 빼놓으려고 하다가 우리 기운이 먼저 빠지겠네.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정신을 차린 거죠. 아, 이게 러시아 놈들 주저앉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골칫거리는 중국 놈들이 있는데 이놈부터 잡아야지. 나중에 또 이놈도 잡더라도. 그게 바로 이 알래스카 작년 8월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전쟁 얘기한 게 아니라 야, 그 뭐 이제 제재도 다 풀고 우리 좀 잘해보자. 그리고 여기 북극 지역에 자원 개발도 같이 해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할 테니까 야, 중국하고 거리 좀 더웠지. 알았지? 푸틴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의 결론이다. 이 우리 한민족이 21세기에 옹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견제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놈이 그냥 계속 그 회방을 놓으니까요. 견제라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 러시아와 제휴해서 이놈의 그거를 물리치겠다. 물리치자. 그래서 제 글에 보면 한미러 제휴를 우리가 추진할 때다. 지금 진보에서 얘기하듯이 야 양키들 이제 뭐 바닥 보였네. 이제 양키들하고 이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주치성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큰 맥락에서 우리의 그 대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해서 미국하고 뭐 손절을 하자 뭐 빠이빠이 이런 얘기는 바보 멍청.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놈들이 죽는 순간 그거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국가는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는 순간 그걸로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그 윤리 도덕을 국가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불필요하게 좀 언성을 높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좋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시간 반 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